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5.1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4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으로 운동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좋은데 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충돌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의 그 필요성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약간 수학적으로 지지고 볶고 해볼 건데요. F는 ma라고 하는 식을 가만히 보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 곱하기 dv 오버 dt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힘이 주어져서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m이 그 변화량의 바깥에 있든 결국은 이 변화량의 안에 있든 사실은 그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곱해놓고 이제 변화량을 구하든지 변화량을 곱하고 질량을 곱하든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값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만 한다면 이 물리량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힘의 값을 구하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얘를 미분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충돌 상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물리량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충돌 상황을 설명하는데 좋은 물리량인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뭘로 쓰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이 단위는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도의 차원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들 결국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P도 일종의 벡터기 때문에 이 벡터가 방향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속도 벡터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 이 속도 벡터 방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속도 벡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까지를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역시 운동량도 1차원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dp 오버 dt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값이 P의 시간 변화율로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증가냐 감소하냐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노란색 공이 V라고 하는 속도에서 V'이라고 하는 속도가 그 다음에 초록색 공이 V라는 속도에서 V'이라는 속도로 V'의 속력은 똑같이 되더라도 방향이 반대인 상황을 선생님이 다른 두 개의 물체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 두 개의 상황에서 노란색 공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지만 오른쪽 공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얘네들은 속도 방향으로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운동량이 증가한 게 맞지만 우리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증가한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벡터 뺄셈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벡터 뺄셈은 여러분들 시작점을 갖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V'에서 V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델타 V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V의 반대 방향인 걸 얘기할 수 있고 역시 여러분들 운동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호가 중요한 것이 P라고 하는 물리량이다라는 거고 그 P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V의 방향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볼 건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식을 조금 수학적으로 변형해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D라고 하는 물리량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델타 값의 미소값이기 때문에 그냥 델타라고 하는 변화량으로 생각하면 그냥 수학적으로 넘기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F 곱하기 델타 T다라고 하는, 또는 DT라고 하는 것이 DP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거고, DT라고 하는 거를 좌변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FDT가 DP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미분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변화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수학 기호지만 뭐 아는 학생들은 알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줄 건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의 델타 값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다라는 거냐면, F라고 하는 것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거를 이제 적분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F라고 하는 것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 뭐에 해당하는 값이냐면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단위를 뭐 뉴턴 세크로 썼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물리량은 아니고, 이 뉴턴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결국 곱해가지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은 차원을 갖는, 우리가 결국은 운동량의 차원과 같은 운동량 변화를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델타 P라고 하는 것을 운동량이라고 하면 되지 충격량이라고 부르냐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와닿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속도가 변했을 때, 속도가 크게 변할 때 결국은 그게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성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 조금 더 인문학적 표현이라고요. 그게 결국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 봤고요. 그냥 충격량 자체가 그래프의 넓이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표현을 하는가는, 사실은 이제 이 운동량 힘 시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힘 시간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탄성 충돌일 때 어떤 모양을 그리냐면 이러한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격량을 얘기를 할 때 그래프의 넓이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힘의 크기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 이런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로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한테 적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았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충 이해가 될 건데, 자, 2kg짜리 공을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바닥에 맞춘 다음에 봤더니 또 40cm 밖에 튕겨 오르지 않았대요. 즉, 그 얘기는 땅에 부딪히는 속력보다 땅에서 튀어나올 때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이 물체의 상황을 정성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90cm만큼의 높이 h를 낙하해서 얘가 유입되는 속력이 있을 건데, 유출되는 속력이 분명히 얼마로 줄어들 거냐면 이제 40cm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속력이니까, 결국은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9대 4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될 거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속력값을 구해내면 3대2의 속력값이 된다라는 걸 대충 이해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입 속력이 3V라면 얘는 2V가 되는 3대2의 관계다라는 건데요. 자, 그 얘기는 그냥 정성적인 의미로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구하는 건데 이 V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H라고 하는 높이의 낙하에 의한 걸로 나타나는 거고 이 V'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루트의 2GH'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V와 V'을 직접 주진 않았지만 이 직접 주지 않은 것의 간접값으로 H와 H'을 준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내놓고도 약간 아차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중력과 속도가 9.8인 문제를 거의 주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9.8로 이제 한번 풀어서 깔끔하게 숫자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주어 본 거고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 값을 따로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9.8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요 값이 얼마냐면 4.2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될 거고 요게 여러분들 얼마가 되냐면 2.8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될 건데 방향은 4.2에서 플러스 4.2에서 마이너스 2.8로 바뀌는 결국 변화량이 7만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4가 아니고요. 7만큼에 해당하는 변화량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운동량 변화량을 가지고 충격량을 계산해 보면 될 건데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2kg의 물체가 4.2에서 빼기 2.82 만큼의 속도 변화를 결정해주는 14kg m/s다라고 하는 답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턴세크라고 하는 답을 이용해가지고도 답을 표현할 수 있는데 14뉴턴세크다라고 하는 답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식을 그냥 영혼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외운 공식을 가지고 적절히 이제 X방향과 Y방향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법칙 할 때 무슨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갔냐면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그냥 영혼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이 결국은 이 F는 ma가 뭐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냐면 시그마 F가 ma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거나 또는 시그마의 이게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라면 이 외력이 결국 시스템 전체의 ma 값을 결정해주는 문제이거나 또는 이게 X축, Y축으로 분리되는 문제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X는 X대로, Y는 Y대로 시그마를 한 다음에 A의 X방향 가속도와 Y방향 가속도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도 몇 번을 했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운동량에도 그냥 dp/dt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냐면 힘도 그냥 힘이 아니고 X방향 힘과 Y방향 힘으로 분리해서 X방향은 X방향의 운동량 변화만 만들고 Y방향 힘은 Y방향 운동량 변화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응용하는 건데요. 자, 그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런 당구대 위에 공이 튕기는 문제를 봤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수직 항력이 방향이 Y방향일 거니까 이 Y방향의 힘이 절대로 X방향의 운동량 변화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X방향의 운동량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결국 X방향으로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V라고 하는 속력을 X방향, Y방향으로 분리했을 때 그 분리한 속력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속력을 V' 얘가 Vx와 Vx'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녀석의 값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공교롭게 얘가 들어간 각도와 나간 각도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들어갈 때의 각도를 이루는 이 Vx와 Vy의 B가 탄젠트 B가 결국은 Vx''과 Vy''의 탄젠트 B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루는 각도값이 같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Vx와 Vx 프라임이 같으니 Vy와 Vy 프라임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각도 두 개를 주음으로 인해서 다 설명한 거나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때 각도가 달라지는 건 만약에 각도가 세타에서 세타 프라임으로 바뀐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Vy 프라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Vy에서 마이너스 Vy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크기는 그대로 방향은 반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에 기인하는 게,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게 NY다라고 하는 수직 항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변화라고 하는 것이 충격량의 크기일 건데 그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델타 P는 델타 P인데 Y 방향으로의 델타 P라는 걸 알아야 되고 M의 V의 Y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Vy라고 하는 것이 초속도 V 값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답이 EMV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설명을 해 봤고요. 이제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흰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